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30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4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과 레버쿠젠의 경기, 재밌는 결과와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이 두 경기 영상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많은 팬분들이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3대1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를 했어요. 아니요, 제 기억에는 우리 장지현 의원께서 맨시티가 이길 것 같다라는 유형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사실 굳이 말하자면 한 무승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우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바르셀로나 자체의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한 줄 평으로 이 경기를 요약하자면 그 맨시티가 누캄프 와서 졌을 때 뭐 자신들의 엄청난 실수들이 마구 연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뭐 브라보 선수뿐만 아니라 뭐 스톤스 선수 등등 여러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바르셀로나가 거하게 맨체스터 시티 홈에서 아주 좋지 않은 플레이들이 연발이 되면서 현재 바르셀로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출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과 레버쿠젠의 경기, 일단은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 한 줄평을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토트넘하고 레버쿠젠의 경기 어땠나요? 일단 한 줄평, 레버쿠젠의 슈미트 감독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다.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1차전 첫 경기에서 보셨다시피요, 양 팀 모두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고 중원 싸움이 치열한 두 팀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얼만큼 중원 싸움과 또 상대 수비 라인에서의 1차 빌드업을 저지를 할 수 있는 압박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느냐의 이제 경기였는데, 레버쿠젠은 전체적으로 리그 경기 때에 비해서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 활동량이나 선수들의 동기부여 적극성이 더 높다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토트넘은 리그 때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이제 경기 운영을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슈민트 감독은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움가르트 링어를 추가로 투입을 하면서 아랑기스를 같이 전방 압박에 투입을 시키는, 일단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형태로 경기를 한 반면에, 토트넘은 덴벨레 위주의 1차 빌드업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작 지점에서 볼 배급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숫자 싸움에서 레버쿠젠에게 상당히 불리함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키퍼를 중심으로 센터백이 길게 벌려지고 계속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앞쪽 압박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뒤로 주고 이 중앙을 거쳐서 들어가는 패스가 이제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도 보시면 캄풀 선수가 이날은 오른쪽 윙어로 배치가 됐는데요. 캄풀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올 시즌 상당히 많이 나왔고 활동량이 많고 빠르고 기술적이면서 세밀한 어시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캄풀 선수가 바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치차리토와 또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을 맡던 메흐메디 선수, 그리고 브란트, 그리고 아랑기스. 네, 아랑기스가 바움가르트 링어와 함께 허리 라인에 좀 처져서 배치가 되지 않고, 바움가르트 링어는 수비형 미드필더 임무를 좀 많이 맡고요. 아랑기스는 전체적으로 앞선 라인에서 1차 압박의 숫자를 좀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5명 정도가 이 덴벨레 선수를 에워쌀 수 있는 구조로 전방 압박이 계속 수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빌드업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고요. 이 세컨 볼에서도 숫자 싸움에서 지금도 바로 아랑기스가 또 볼을 잡아서 전개를 할 만큼 세컨 볼에서도 상대 진영에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남겨놨죠. 지금 보시는 거는 역시 키퍼가 이렇게 지금 치차리토가 또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빌드업이 되는데, 캄풀 선수가 벌써 여기서부터 스프린트를 하고 달려오는 그런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고, 패스 자체의 속도도 느렸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체적으로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모두 압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된 반면에, 토트넘은 센터백 2명과 덴벨레 선수를 위시한 그런 빌드업에 그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에워싸이면서 자신들의 플레이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이제 완야마 선수가 조금 내려옵니다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의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레버쿠젠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뭐 요리스 키퍼가 나오라 그러죠. 네, 받아줄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기 초반에 에릭센 같은 선수가 상대의 특성을 알았다면 조금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2선은 전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선은 결국은 이런 1차 빌드업에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중앙에 덴벨레에게 줍니다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메흐메디가 또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덴벨레 선수를 견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탈압박에 능한 덴벨레라도 좋은 밸런스에서의 패스워크가 형성이 되질 못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고 들어갑니다만 이날은 이 아랑기스 선수와 바움가르트링어 이 두 명의 미드필더의 또 이 상성 관계도 아주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트링어는 약간 이 아랑기스가 내려올 때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역할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보좌하는 좀 거친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고요. 아랑기스는 이날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였는데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의 MVP는 제가 보면 뭐 아랑기스와 캄플 이렇게 두 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 캄플이 내주고 아랑기스가 이제 벌려주면서 다시 공격 전개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보시면 캄플 선수가 주고 아랑기스가 또 볼 배급을 반대쪽으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이 캄플 선수는 오른쪽 윙어입니다만 같이 중앙지향적인 성향의 움직임을 통해서 아랑기스를 계속 보좌해주면서 중앙에서의 어떤 연계 플레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흐메디 선수가 또 측면으로 스위칭 플레이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상대의 1차 압박이 뚫려서 수비 라인까지 바로 전개가 돼도 그래도 수비 라인들은 지금 숫자가 다소 부족해진 공격진들을 바로 제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요. 커팅이 되고 또 아랑기스를 통해서 다시 볼 배급이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전개가 되면서 결국 지금 26분까지를 봤는데 26분 동안 토트넘은 자신들의 공격 루트를 전혀 찾질 못하는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 또한 공격 횟수 자체가 일단 뭐 볼터치가 좀 많고 공격 횟수가 많아야 여러 가지 우당탕탕 상황, 1대1 찬스, 연계 플레이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횟수 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흐름 보면은 레버쿠젠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골을 못 넣었어요, 레버쿠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버쿠젠도 좀 애매한 흐름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색깔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전에 레버쿠젠을 얘기할 때도 신행 아나운서가 아마 없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우당탕탕 압박을 하고 막 합니다만 그러기만 한다.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를 저희도 여러 번 경기를 했었어요.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중앙 미드필더가 부재하고 창의적인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데려온 선수가 캄플인데요. 캄플 선수도 많이 뜁니다만 이날은 결정적인 패스들을 많이 넣어주진 못했죠. 근데 지금도 또 압박 들어옵니다. 근데 자, 이 상황은 캄플이 압박하다가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르통원 선수가 벗겨진 상황에서 볼 배급이 성공이 됐죠. 데이비스. 손흥민 선수가 다시 잡다가 잠깐 놓쳤습니다만 헨릭스가 준다는 게 벗겨지고요. 바로 이 패스입니다. 원터치로 바로 에릭센에게 준 패스. 사실은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압박의 숫자를 늘렸습니다만 반대급부로 약점은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나갔을 때 한 번에 뚫리면 수비 라인이 바로 공격진과 맞닥뜨리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뒷공간 허용해서 실점하고 그게 분데스리가의 실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감수하면서도 들어갔는데 바로 하나가 패스가 성공이 됐죠. 에릭센이 돌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4죠. 이 5대 4 게임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에릭센 선수 그냥 때려버리죠. 물론 이제 이 선택도 나쁘진 않았는데 에릭센 선수가 최근 슈팅들이 조금 정면으로 많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프리 찬스인데 프리 찬스 치고 에릭센 선수의 킥력을 고려한다면 너무 정면으로 간 좋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올 시즌의 결정률이 좀 심하게 나쁘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거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원톱으로 나섰을 때 공격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처럼 뭐 돌아뛰고 오프더블 움직임을 가져가도 기회를 좀 잡질 못했었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워낙 막히고 본인도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델리알리가 내려가고 얀센이 이제 원톱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 33분 10점부터는 왼쪽 윙포워드, 그래도 본인이 선호하는 역할인데 여기서부터는 19살의 레버쿠젠 유스 출신 헨릭스와의 1대1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헨릭스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상당히 유망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본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입니다만 슈미트 감독이 측면 수비수로서 전향을 시켜서 성공한 지금 케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1대1에서 헨릭스에게 계속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대1 돌파인데 헨릭스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네. 막혔죠. 자, 바로 1분 후입니다. 또 1대1 찬스인데요. 또 막혔습니다. 이 캄플 선수까지 지금 도와주다 보니까 급하게 처리를 하려다가 또 드리블 미스가 나와서 헨릭스에게 막혔고요. 자, 그리고 길게 또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면서 또 헨릭스와의 이제 1대1 싸움이 형성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도 도와주는 동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1대1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또 막힙니다. 헨릭스와의 싸움에서 계속 뒤지고요. 지금도 긴 패스가 수비진에서 가면서 퍼스트 터치는 좋았는데 네, 헨릭스 선수에게 또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1대1에서 계속 헨릭스에게 막혔던 원인을 찾는다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리듬 자체가 자신의 리듬대로 올라가서 동료들이 다른 수비진들을 좀 잡고 손흥민 선수 우군의 동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수비수들이 견제가 되면서 그럴 때 손흥민 선수 1대1이 되던가 아니면은 좀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야 손흥민 선수 플레이가 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차 압박 라인에 많이 고전하다 보니까 단순한 패턴으로 손흥민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 손흥민 선수는 혼자 고립돼서 플레이를 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스피드가 있는 헨릭스 선수의 순발력을 손흥민 선수가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1대1 상황에서 좀 고전했던 그런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다른 동료들의 움직임이 좀 있으면 헨릭스 선수의 시선 자체가 그렇죠. 네. 좀 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헨릭스 선수가 오로지 손흥민만 보면 되는 상황을 자꾸 초래하니까는 결국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전방 압박이 좋은 이 레버쿠젠의 상황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바움가르트링어는 뭐 수비형 디플더 역할을 지금 잘해줬고요. 이날 이 캄플 선수와 아랑기스 선수가 정말 거의 레버쿠젠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좋은 리듬을 보여줬습니다. 캄플 선수는 기본적으로 드리블 기술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처럼 주고 들어가면서 아랑기스와의 또 연계인데 아랑기스는 또 패스가 좋죠. 주고 또 아랑기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랑기스는 이날 자 마지막 브란트의 패스가 무사시스코의 수비에 의해 차리토까지 전개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연계 과정은 캄플 선수가 마치 토트넘이 원래 에릭센이 해야 될 그런 역할처럼 내려와서 풀어주고 패스를 해주고 아랑기스가 다시 벌려주고 다시 반대쪽 전환을 통해서 공격진에게 찬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루트였거든요. 그런 루트를 오히려 레버쿠젠이 잘 보여줬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캄플 선수가요, 약간 스타일상으로 보면 모드리치 선수의 현재로서는 약간 하위 버전. 보급형 모드리치예요. 그러니까 약간 동적인 상황에서 탈압박도 할 수 있으면서 중앙 측면 다 소화할 수 있고 뭔가 자신이 직접 드리블 돌파로 제칠 수도 있고 또 패스로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모드리치 버전인데 현재까지 어떤 캄플 선수가 이룩한 거는 이제 모드리치 선수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대신에 또 캄플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적하고 나서 약간 이제 대체 형태로 손흥민 보내고 영입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캄플 선수와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캄플 선수가 역시 이날 경기는 자신의 능력을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또 바움가르트링어가 뺏어서 공격 전개가 계속 이어지죠. 네, 이러면서 세컨볼 싸움에서도 토트넘이 전체적으로는 밀렸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경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 공격을 통해서밖에 이제 공격 전개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아랑기스 선수는 이날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역할의 이 동선을 보여줬는데요. 어디선가 수비에 가담했다가 공격 가담까지 나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왕성하게 해줬습니다. 지금도 캄플에게 주고 공격 가담을 하죠. 캄플이 드리블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 브란트에게 주면서 공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캄플에게 연계가 됐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계속 헨릭스 선수가 견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가랑이 사이 패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좀 플레이했던 장면 중에 센스 있는 플레이로서 이날 좀 잘했던 장면입니다. 델리알리에게 좋은 패스가 공급이 됐는데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질 못했죠. 양 팀 다 이제 마무리하는 셈이라면 지금 많이 떨어졌던 그런 경기입니다.
여기도 손흥민 선수와의 경쟁인데 지금도 사실 헨릭스 선수에게 좀 막혔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공이 이제 흘러서 벤 데이비스에게 연결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역시 이날은 자 지금도 바움가르트링어가 어깨 싸움을 해줘서 볼을 뺏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파트너 이제 아랑기스가 있는데요. 볼을 뺏어내서 바움가르트링어가 돌고 자 아랑기스의 패스가 전개가 됩니다. 아랑기스의 패스부터 역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랑기스는 벌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 네. 바움가르트링어가 볼을 뺏어서 리턴을 해주고 바로 긴 패스를 넣어준 것이 한 75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 사이를 지금 뛰어왔어요. 자기가 공격 출발시키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축지법. 왔습니다. 이럴 때 축지법이라는 네. 단어를 쓰죠. 네. 지금도 역시 역습 속도를 올리면서 브란트 선수가 갑니다. 계속된 과정입니다. 캄프리 리턴해주고 바로 이 장면이죠. 아랑기스가 또 어느새 와서 수비 커버 없이 슈팅을 시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득점이 나오죠. 굴절이 된 것을 캄플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은 전체적으로 이 아랑기스와 바움가르트링어 또 캄플까지요. 활동량에서도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압도를 했고 전체적인 움직임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어떤 역습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레버쿠젠에게 더 좋은 내용을 보였다. 그래서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도 레버쿠젠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플레이메이커가 너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의 공식적으로 플레이메이커는 당연히 에릭센 선수인데 에릭센 선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수준 있는 팀의 플레이메이커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가고 어떤 패스의 정확도라든가 날카로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이런 경기에서는 특히 좀 부진한 경우들이 좀 많지 특히 않나요? 이날 경기가 에릭센 선수 컨디션이 제일 나빴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체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폼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왕성하게 자신이 연계 역할, 플레이메이킹 역할과 윙포워드 역할, 공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활동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은 좀 이른 시간에 뺐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스날전을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에릭센 선수의 폼 저하가 또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팬들이 사실 관심 있어하는 소식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여부인데 지금 9월 이후 국가대표 경기 이후로 득점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니까 그 고립된 게 약간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데자뷰 같이 보이기도 하고. 팀 자체가 지금 네. 5경기 연속 필드골이 없거든요. 이 경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문제를 떠나서 팀 자체의 이 빌드업 과정이나 또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밀한 연계 과정이 잘 나오질 않고 있고요. 사실 시즌 전체를 놓고 봐서도 그렇게 세밀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어려웠던 과정을 사실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의 골로 헤쳐나갔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아스날전을 통해서. 해리 케인 선수가 들어가도 당분간은 이런 문제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토트넘은 항상 선수들의 체력적인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기복이 좀 생기는 팀입니다.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토비 알더바이렐트 선수는 언제? 토비 알더베이럴트 복귀하죠? 선수도 아직 부상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아니 이날 보면은 다이어 선수라든가 뭐 카이 로커 수비 쪽에서도 사실 토트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계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그렇게 어려워도 빌드업이 좋지 1차 빌드업을 잘 형성하지 못할 때 역할을 했던 선수가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중거리 패스였어요. 그래서 중거리 패스가 정확한 선수인데 다이어 선수는 제공권 또 중거리 패스 여러 부분에서 이 토비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하다. 네, 그래서 알더베이럴트가 빨리 이제 복귀를 하는 것이 토트넘에겐 좋겠고요. 카일 워커는 상당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날 혼자서 좀 빠른 드립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고 또 성공했던 장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동료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네. 네,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은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뒀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